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설명회 자리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물가 보고서를 가지고요. 그때는 그 총재님 포함해서 이제 집행관분들하고 이제 국장분들께서 주로 이 자리를 메우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그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입회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7대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7대 보고서에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플레이션 보고서하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사실 그 우리 경우에만 이제 그 각각 이제 발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른 그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주로 발간하고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이제 보고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하고 약간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더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통화시장정책 보고서에서 이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실물 경기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이나 전망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통화시장정책 보고서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느낌이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그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글쎄 우리만이 발간하는 뭐 그런 자료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근본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이제 기존 인플레이션 보고서하고 이제 차별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보고서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물가 보고서로 되어 있었고, 근데 근본호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이제 그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리 이제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물가 보고서라는 거의 물가는 사실 이제 어떤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저희가 관심이 있어하는 가격 변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물가 보고서라는 그 명칭을 계속 이제 견지했던 이유는 사실 인플레이션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쪽에 어떤 그런 부정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물가 보고서를 어떤 물가라는 건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 판단에서 중립적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근본호부터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전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 점점 이제 완화시켜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에 하에서도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제 명칭 변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가 보고서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 그 근본호 인플레이션 보고서하고 기존 물가 보고서의 큰 차이가 뭐냐면 수록 내용이라는 하고 구성 체계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의 그 차별성을 더욱더 이제 많이 두어서 새로운 그 정보가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전 같으면 이제 동향이나 전망 중심으로 이제 물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는 이번 근본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는 여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건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석 내용도 상당히 많이 이제 담긴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진일보한 형태의 그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이제 매년 1월과 7월 이제 두 번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국과 경제통계국, 그리고 통화정책국 이렇게 3개 부서 직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례는 이제 작년 하반기 좀 물가 여건,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동향, 변동 요인, 물가 여건,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보고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요. 실제로 보고서에 담겨지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해 하반기 중에 물가 여건을 보시면 이제 가장 그 수요 부분에서 이제 GDP 갭률을 갖다 이제 저희가 그 수요 부분의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로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2년 2, 4분기부터 GDP 갭률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하방 압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 플러스 갭이 사실 이 2012년 중에는 갭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실제로 물가 하방 압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는 이런 그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 그 영향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 13년부터 물가 하방 압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수요 부분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전방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 GDP 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어떤 게 총량적인 어떤 GDP 갭뿐만 아니라 성장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물가 기존의 이제 수요 압력이 수요 요인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순성장 이제 기여도를 보시면은 내수 부분의 어떤 그 기여도가 사실은 수출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그 성장 내용 때문에 비록 성장률은 높다 하더라도 구성 측면에서의 어떤 그 내수와 수출 간의 어떤 기여도 차이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축소됐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은 작년 한 해 이제 취업자 수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 보면은 임금이 이제 상승하게 되고요. 그 임금 상승이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물가에 이제 전가가 되는데요. 취업자 수가 상승한 것만큼 단위 노동 비용이 그렇게 그 명목 임금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첫째로는 이제 제조업 부분에 이제 임금이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가 되면서 이제 수익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그만큼 그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만큼 이제 상승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수 증가의 이제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50대나 60대 어떤 그 중장년층, 그다음에 그 여성 취업자 수 증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사실 명목 임금 상승이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만큼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단위 노동을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성이 이제 취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성이 좀 이렇게 그 생각만큼 개선되는 측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 임금 상승이 좀 낮더라도 단위 노동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시장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이렇게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여건 중에서 이제 가장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킨 요인이 바로 이제 그 석유를 포함한 국제 원재재 가격,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석유류 가격은 안 나오는데요. 석유류 가격도 이제 2012년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물가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하락 같은 경우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석유류 가격이 안정됐다든가 하락됐다는 걸 그 영향력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게 국내 석유류 가격,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그게 각 공산품으로 파급되는 2차 그 경로는 사실 일시적인 어떤 가격 변동에 의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어떤 장기간에 있어서 그 석유류 가격이라든가 기타 원재재 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됐을 때 2차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3년 중에 상당한 영향을 준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유류 가격, 국제 원재재 가격이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그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그 하락 압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길어지면서 이제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보면은 지난해 내내 이제 마이너스 하락하는 그런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2009년, 2010년 이후에 그 기상 불순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정례화됐다고 이제 얘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상 불순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 해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이해가 됐었는데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기상 불순이라는 게 이제 매년 그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시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또 태풍도 없었고요. 태풍 피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농산물 공급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그 변동 형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변동을 일으키는 건 이 농산물 가격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으로 이제 그
등락을 하면서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를 갖다가 이제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인데 작년에는 1년 연중으로 계속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 물가를 이제 그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공요금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공공요금이라는 게 2011년에 그 물가가 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이렇게 경계심이 되게 그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공공요금 쪽에서 이제 사실 그때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어떤 그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또 이제 생활물가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 공공요금이 그렇게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인상 압력은 누적돼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공공요금이 그렇게 그 인상 압력만큼 이제 반영되지 못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이제 사실 뭐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세 가격도 상반기까지는 그 오름세가 계속 둔화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그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세 시장에는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매수 심리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는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세를 계속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그 가을철 어떤 그 계절적 그 수요 보면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가을철에 이제 가을 이사철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앞서서 이제 불안 요인이 좀 증폭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세 가격은 그 소비자 물가의 집세에 영향을 이제 계속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전세 가격 이제 상승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제가 그 일부러 말씀드렸던 것 드렸는데,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그 대형 쪽에서 신규 주택이 이제 그 공급이 상당히 이제 부진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대형 쪽에서, 그러니까 대형 쪽에 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 노란색이 표시하는 게 예년 수준인데 예년 수준보다 훨씬 크게 올랐다는 그게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전세 가격 상승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형 평형의 어떤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주택 매입 수요는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라는 거는 결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특히나 작년 5월에 이제 금리를 한 차례 더 낮췄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의 어떤 기회비용이 이제 줄어듭니다. 전세 부담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하더라도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담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어떤 전세 가격 상승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소득 여건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고 이제 그 흐름이 좀 이렇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3%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안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횡보하면서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배경으로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일반인들이 기대를 갖다가 과거 지향적으로 적응적 기대를 주로 한다고 이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의 어떤 물가보다도 과거의 물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냐 이 부분이 현재 물가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백워드 루킹 성향을 가지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거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이제 담았는데 소득계층별로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저소득층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낮아지는 배경이 저소득층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근데 식료품이 지난해 상당히 이제 가격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하락하는 거를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걸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소득층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저희 나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응적 기대라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실제로 시차 상황,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어떤 시차 상관관계를 보면은 그 미래를 갖다가 그러니까 선행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서도 이렇게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데요. 그거는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 미래를 예상해서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기대가 실현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날 텐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적 기대의 성향이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실제 물가 상승률이 2.5%를 좀 넘어서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그 탄성치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2% 중반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낮은 인플레이션은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뭐 글로벌리 이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1%대를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의 하단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이후에요. 그 다음에 무상보유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인플레이션 보조 지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급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요인을 제어한 물가 상승률인데요. 대충 한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 요인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기여도를 통해서 이제 분석해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축수산물하고 석유류 이쪽 부분에서 하방 압력이 계속 생겨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결정 요인별로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나온 그 내용을 인플레이션 결정 요인별로 이제 파악한 거고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2012년 이후에 이제 계속 낮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요 측면의 요인뿐만 아니라 공급, 제도적 요인이 한꺼번에 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면의 압력 완화, 제도적 안정의 효과, 그 다음에 총수의 부족에 따른 수요 압력 효과,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여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하면서 사실 명목임금도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명목임금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공급 측 요인을 보면은 국제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집사라든가 농축산물 가격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상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금년 중에 2.3% 상승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기간별로 어떤 흐름을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전년도 대비 2.7% 상승하지만 하반기는 2.8%로 상승률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물가 안정 목표의 하단을 갖다가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낮았던 물가 가격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제 조정하는 그런 압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예년 수준 2% 중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리스크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은 제가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깊게 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에 나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보고서에,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그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지팀의 원종석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올해 새로 입회하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렸다고 그랬고요. 제가 본격적인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글로벌 금융 규제 논의 결과미 향후 논의만인데요. 이제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또 이미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 나쁜 이펙트를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 규제가 좀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반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G20가 이제 주관이 돼갖고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 규제를 갖다가 좀 개편을 해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위기 재발을 막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20에서 모여서 상의를 한 끝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규제를 갖다가 총괄을 해갖고 그래서 규제를 갖다 개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하나 선도적 기관을 하나 지정을 하자 그래서 FSB라는 금융 안정위원회라고 하는 Financial Stability Board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를 갖다 세세히 바꾸는 건 아니고 그 기준은 FSB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분야에 이제 규제 당국 내지 기준을 만드는 어떤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는 BCBS,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젤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는 IOSCO, 또 보험증 IIIC 등 여러 가지 규제 단체가 있는데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어떤 그 단체들과 신중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그래서 글로벌 금융 규제를 갖다가 좀 개혁을 해갖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제 이러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SB가 총괄을 해갖고 이제 글로벌 금융 규제를 개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은행 부분이다 보니까 은행 부분에서는 실제로 규제를 갖다 개혁을 하고 이제 세세한 어떤 기준을 갖다가 이제 다듬고 리뷰하는 역할을 갖다가 이제 BCBS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BCBS는 이제 은행에 처음 입회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젤위원회라고 불리는 유명한 곳이고 또 바젤 1, 바젤 2 등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바젤위원회 쪽에서 이제 여태까지 바젤 2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바젤 3라는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금융 규제의 뱅킹 사이드 쪽을 갖다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BCBS에서 최근에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몇 가지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제 BCBS에서 은행과 관련된 글로벌 금융 규제를 갖다가 개혁하는 어떤 안을 만드는 방법은 맨 처음에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워킹그룹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그래서 안을 갖다가 이제 리뷰를 하고 그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PDG라는 것인데 거기서 한번 총괄을 한 다음에 이 BCBS라고 하는 바젤위원회에 이제 올리면은 그 BCBS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리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주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의 수장회의라고 하는 소위 GRS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갖고 파이널 어프로브를 받음으로써 어떤 기준을 갖다 이제 파이널라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FSB라고 하는 금융안정위원회에 2009년에 한국이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행 바젤 감독위원회도 역시 2009년도에 이제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에 가입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식의 글로벌 금융 규제라든가 은행 쪽의 어떤 기준을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선진국가들이 모여서 어떤 기준을 갖다 만들어 놨다가 우리는 이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그 기준이 시행이 되면은 그 기준을 갖다가 이제 단순히 따라서 해야 되는 소위 스탠다드를 팔로우하는 입증밖에 안 됐는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글로벌 위기가 발생을 하고 또 저희 나라의 어떤 국제 위상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를 만드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내고 또 신흥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합쳐갖고 그래서 우리나라나 신흥시장의 어떤 입장이 반영되도록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그 스탠다드를 세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실무위원회부터 쭉 올라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무위원회, BCBS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의 실무위원회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가입을 해서 아주 초기 단계부터 소위 그 규제를 갖다가 스탠다드를 갖다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이제 우리 쪽 입장을 갖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갖다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어떤 이해를 반영시키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약간 설명이 장황하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1월 12일에 이제 GRC 회의, 소위 바젤위원회, 은행 쪽에 최대 권위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금융 규제를 만드는 그 어떤 엔터티에서 몇 가지 사항을 갖다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 규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 규제,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하면서 몇 가지 규제를 새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유동성 규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새로 만드는 기준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 그때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돼 갖고 그 전에 어떤 초안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 초안을 갖고 쭉 리뷰를 해보니까 이 초안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갖고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 개정안과 이제 실제로 레버리지 규제를 갖다가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파이널 어떤 안의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유동성 규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장기적인 어떤 유동성 비율을 갖다가 규제하는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을 갖다가 수정을 해서 요거는 이제 완전히 파이널 하기 전에 그 마켓 파티시펀트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소위 시장 참가들한테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협의하는 공개 협의안이라는 어떤 그러한 절차에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단기 유동성 비율이라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요번에 이제 기준서를 수정을 하고 또 이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조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조 장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가 좀 개정이 이루어졌냐면은 전에 만들었던 규정보다는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적어질 거예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레버리지, 그 은행들이 소위 굉장히 많은 차입을 해갖고 자산을 운영할 경우에 이제 위기가 생겨나면은 이제 일단 레버리지를 많이 확대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문제는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하면은 이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그래서 활발한 영업할 때는 금융기관들이 이 딜레버리징, 소위 그 자산을 갖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경기가 냉각되는,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로 인해서 경기의 진폭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 바젤 2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가 자본 규제였는데요. 자본 규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리스크 웨이트라고 하는 어떠한 약간은 물론 객관성의 그 기한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약간의 주관적 요인이 가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리스크 웨이트의 릴라이 해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근데 리스크 웨이트라는 것이 뭐 자세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어떤 약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리스크 웨이트를 갖다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갖다 반영을 해서 리스크 웨이트를 결정을 하는데 과거의 히스토리가 충분한 경기 사이클을 반영하지 않고 최근에 어떤 경기 사이클만 반영했을 경우에는 좀 바이어스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 규제가 한마디로 기존의 자본 규제만 갖고는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레버리지 규제를 갖다 새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자본이고 밑에는 이제 익스포저입니다. 익스포저인데 뭐냐면 이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전에 자본 규제도 사실 이런 비슷한 그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단지 차이는 이 자본의 그 분자를 갖다가 계산할 때는 그 리스크 웨이트랑 갖다가 곱해서 했는데 이 레버리지 비율은 그 리스크 웨이트 자체가 좀 믿기 어렵고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모든 항목을 갖다 덧셈하는 방법으로서 잡아서 익스포저를 잡고 거기다가 일정한 자본을 갖다 유지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그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난내 항목을 할 때는 그냥 모든 항목을 다 덧셈을 하는데 난해 항목을 할 때는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난해 항목을 난내 항목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수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 그 논의가 있었고, 난외 항목은 난내 항목과는 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론상 난외 항목을 할 때는 그 명목금에서 신용 환산율을 곱해서 이제 산출하도록 레버리지 비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규제 비율 2010년도에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업계하고 공개 협의를 거치면서 약간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수정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며, 제가 조금 전에 정확하게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난외 항목에 대해서는 그 신용 환산율을 곱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과연 몇 퍼센트의 신용 환산율을 곱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100%의 신용 환산율을 곱하도록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100%의 신용 환산율을 곱하고는 결국 난외 항목 그 금액 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를 곱한다는 건 이제 난외 항목과 난내 항목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얘기였는데, 이 난외 항목은 아무래도 난내 항목과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었고, 특히 난외 항목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신흥시장부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무역금이 있는데, 이 무역금액에다가도 그 100%의 높은 신용 환산율을 갖다 적용을 해서 레버리지 규제를 갖다 적용할 경우에 무역금이 굉장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신흥시장부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을 비롯해서 그 신흥시장부에 가서 꾸준하게 주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외 항목에 대해서는 CCP가 굉장히 약하게, 특히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무역금액에 대해서는 20%,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의 금액만 환산이 되는 건데요. 등등이 적용되도록 결정이 되어서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무역 신용도가 높은 신흥시장부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증권금융권의 소위 환매 조건부 거래라든가 증권 대차 거래 같은 것이 증권금융거래인데요. 요건 조금 설명 복잡한데, 어쨌거나 증권금융 거래를 하고 나면은 거래 총액을 갖다가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잡자라는 식의 이제 보수적인 방안이 나왔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SF 시장, 그 증권금융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특히 그 증권금융 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환매 조건부 거래 RP는 그 통화 신용 정책의 그 효과를 갖다가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 이것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해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환매 조건부 거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레버리지 비율의 분모와 익스포즈를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분모를 갖다 계산할 때 그 증권금융 거래 같은 경우에 캐시 페이어블하고 캐시 리시버블 같은 걸 서로 상계를 해서 좀 이렇게 약화시키자는 어떤 그런 방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익스포즈를 계산하면서 그 모회사, 소위 금융그룹이 있을 때 금융그룹의 어떤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그 자회사를 갖다 아주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자본 규제 목적상의 연결상뿐만 아니고 회계 목적상 연결상 등등 굉장히 브로드하게 그 모든 자회사를 다 잡아서 익스포즈를 삼으로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갖다 적용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얘기가 있어갖고 회계 목적상은 아니고 종전의 자본 규제 목적상의 연결 대상만 포함을 시키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산출 주기는 이제 그 매 월말 수치를 낸 다음에 그거를 3개를 평균을 해서 분기 평균을 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 월마다 레버리지 비율을 갖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자본 규제, 그러니까 소위 레버리지 규제는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라고 맞는데, 자본 규제 자체가 사실 분기에 한 번씩 분기말 기준으로만 지금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기준인 그 레버리지 비율을 갖다가 너무 자주 발표하게 함으로써 그 은행들의 부담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자본 규제와 마찬가지로 분기말 기준으로만 발표하도록 그렇게 그 룰을 갖다 변경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무역금융에 대해서 CCF가 하향 적용되는 효과들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좀 규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예, 다음에 이제 유동성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규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규제가 있고 단기 규제가 있는데, 이제 중장기 규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식인데요. 조금 복잡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분모를 보면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러니까 은행이 자산을 갖다가 운용을 할 때 굉장히 경직적으로 쉽게 환수하기 어렵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그래서 자산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그렇게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년 이상의 그 환수가 어렵고 생각되는 어떤 중장기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분자로서 자본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장기 안정적으로 조달한 부채로서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비율이 나빠짐으로써 그 규제를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 기존에 그 규제를 발표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어떤 그 컨설팅을 거치면서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그걸 다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규정을 손을 봤습니다. 일단 그 RSF 얘기라는 건 이제 분모 쪽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거용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 전에는 좀 그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룰이 만들어서 굉장히 그 거의 막판까지 왔었는데 이 주거용 모기지 대출의 그 은행에서의 어떤 자산 비중이 높은 국가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 모기지 대출이 너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모기지 대출은 다른 그 대출과 달리 그 유동화를 시켜서 쉽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대출보다는 그 원래 법적 만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관철이 되었어요. 좀 낮은 비율이 적용되도록. 그래서 한마디로 모기지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산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좀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담보에 제공된 어떤 그런 성격을 감안을 해갖고 좀 유동성을 나쁘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대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하면은 이런 불이익을 받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중앙은행의 정책에 제한이 돼서 안 된다 해서 중앙은행의 어떤 그 정책과 관련돼서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그 레시오를 갖다 생각하시면 이제 좀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단기로 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비율 분모와 분조에 똑같은 형태를 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의 그 비율만 보면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단기로 자금을 갖다가 조달한 거는 만기가 되면 금방 갚아야겠지만 단기로 자금을 운용한 것은 마켓 상황이 어려우면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해서 조금 전에 그 비율을 좀 변화를 해갖고 이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단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갖다가 좀 강화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유동성 규제입니다. 단기 유동성 규제는 잘 아시지만 LCR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굉장히 그 유명한 것인데요. 일단은 그 로직은 그렇습니다. 일단 분모는 굉장히 그 시장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가정을 해갖고 그래서 각 은행들이 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30일 동안 얼마의 돈이 유출이 되고 또 유입이 되겠는가.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그래서 순수하게 30일 동안 유출액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유출액에 대해서는 상응하게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그 자본을 그러니까 그 자산을 갖다 준비해 놔라.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요번에 한 것은 이제 이렇게 LCR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그 과연 LCR을 갖다가 이제 무슨 기준으로 발표할 것인가인데 이 LCR은 아까 얘기한 레버리지와 달리 은행들이 조금 이걸 갖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이거는 매일 일별로 LCR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분기 평균 기준으로 공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매일 그 계산하기에 위한 어떤 전산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빨리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일별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유동성 자산이 무엇이냐, 고유동성 자산.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고유동성 자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발행 기간의 신용도라든가 자산 유형 가능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각 자산들이 각 국가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을 갖고 그 거래되고 있는지를 갖다 면밀히 평가를 해갖고 각 국가 당국이 자율적으로 고유동성 자산의 어떤 데피니션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식의 방향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고유동성 자산 자체가 좀 부족한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요. 그러면 원래 그 국가가 기초적으로 금융시장 특성상 고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은행하고 어떤 그 유동성 지역 약정을 갖다가 맺어서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지원 약정 자체다 고유동성 자산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부가 얘기할 때 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 고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그런 국가 말고 일반적인 국가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좀 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어 갖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제도가 남용되지만 않는 어떤 그러한 충분한 어떤 대비를 한 가능성, 대비를 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각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